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약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다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같이 인생을 같이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죠. 사실 저도 나이니만큼 제 윗세대에 아무리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이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근데 감정적으로는 너무 쉽지가 않죠. 어쨌든 우리가 생을 잘 마감하고 잘 이별하는, 이 표현은 잘 죽는 방법? 이런 이제 나이가 90이나 100세 가까이 돼서 큰 어떤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게 사실 천수를 누린다고 하죠.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제 친척 중에 있어갖고 사실 마음이 무겁지만은 사실 오늘도 이것저것 수상한 메일함 녹음을 하고 오는데 좀 마음이 무겁긴 무겁더라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러 사건 사고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또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저의 일종의 범죄 분석가로서의 저의 지금의 삶 속에서 사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그분들의 가족들 또는 그분들 또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 개인적인 걸로 돈벌이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지만 그도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명예가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제가 뭘 어떤 조치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맥락을 이제 과장해서 해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유튜브 공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힘든 것이 꼭 뭐에 연결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왜냐면 그걸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담백하게 넘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사는. 어쨌든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자제를 부탁드리고, 혹시 또 제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이것저것 해서 지금은 다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또 제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직접적인 말만 신뢰하시고 과장해서 해석하시지는 않는 분들이니까 자, 있는 그대로 사람의 본심을 그대로만 신뢰하면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그건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크게 개념치 마세요. 자, 오늘 사실 조주빈 관련된 선고가 있었고 또 김태현 관련된 재판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재판에서 김태현이 사실 오늘 아침에 몇몇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김태현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이 재판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자백을 했고, 그럼 그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재판에도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킹 범죄가 지금 공포됐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스토킹 살인의 형량이 아직 양형위원회에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최대한의 최고 형량, 그리고 그것을 판결문에 녹여내서 가석방이 되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김태현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할 거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공소유지 전략. 그래서 각각의 세 분의 돌아가신 분의 죽음의 연결점들, 그 이전에 김홍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구 사건 등등등, 울산 사건 등등등에서 왜 형량이 기껏해야 20년, 뭐 무기징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스토킹 살인범들을 자백했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엉뚱한 판결문이 나와서 형량이 뭐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다시 나온다. 왜냐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고 형법 82조에 따라서. 그럼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지금 40도 안 된 나이에 나와서 또 이런 범죄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재범 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기획범죄이고, 이것이 가학범죄이고 잔혹범죄이면서 죽음이 연결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 동기를 연결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의 수사기관이나 수사관들이, 그리고 검사, 공소유지 하는 검사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길 바란다. 좀 어수룩하게 그냥 단순히 살인범으로서 이전에 대구 사건, 울산 사건, 김홍일 사건처럼 좀 엉망으로 재판을 해서 엉망으로 처벌받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김태현은 당연히 스토킹 범죄는 아니다, 우발적이다, 뭐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뻔한 겁니다. 얘가 할 말이.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치밀한 공소유지 전략, 그것을 수사관들과 같이 얼마나 팀을 짜서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전문적인 검사, 공소유지 검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되는가? 물론 충분히 이걸 유지하는 검사들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겠지만, 어쨌든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토킹 담당 전담 검사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박범계 장관이 그 관련된 전담 검사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특정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치밀한 전문가들을, 고도의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수사관과 검사 두 측면에서 어떻게 증거를 취득하고 동기를 파악하며 공소유지 전략을 어떻게 하며 변호인의 이 어떤 회피 전략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논리와 물적 증거와 이런 것들 구성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단지 자백했다고 잡아놨다 끝.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멈추려고 하니까 욕을 먹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발전할 거라고 믿고, 그렇지만은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스토킹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을 통한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잔혹한 스토킹 살인범 그리고 그 관련된 범죄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 유족들을 전담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전담하는 변호사 혹은 피해자 유족들과 소통하는 그 공소유지하는 쪽에서의 이런 것도 필요하다. 피해자 유족들을 외롭게 두지 마라. 이것도 역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걸 검사가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당당한 피해자 전담, 피해자 유족 전담이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 겁니다.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이 조주빈 사건이죠. 조주빈의 아버지가 조주빈의 사과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45년에서 42년으로 감형이 되는데, 그것은 2심입니다. 2심 선고를 받았는데 형사합의를 했나 봅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박사방 처벌법 자체가 지금 일부 이제 법이 개정됐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범죄, 말하자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 그 처벌법은 그래서 미비하죠. 부재하다고 미비하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 이게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죄 수익, 은닉,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있어서 이 조직이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되고 유지되는 것이 일반 조폭들하고는 메커니즘을 달리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치밀한 그 메커니즘을 우리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좀 더 치밀해져야 된다.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이 됐지만 이것을 또 빠져나가기엔 다른 어떤 논리들이, 범죄자들이 개발되면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법을 제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이 상회하는 형태의 이 범죄 메커니즘에 대한 재구성,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김태현 살인 사건이라든가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든가 조주빈까지 성착취, 사이버 성착취 혹은 이런 형태의 범죄를 경찰 혹은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그것을 공개해서, 신원 말고 그의 수법과 그걸 공개해서 교차 검증을 받음으로써 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그의 어떤 범죄 기법들을 분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찰, 경찰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교차 검증해야 된다.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항상 오만하고 독선적이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나 수사관들, 경찰 수사관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그럼 관련된 전문적인 형태의 범죄 전문가들이 이 범죄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과 기제를 통해서 쌓아가야죠. 그것을 다시 이 공무원들이 다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의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폐쇄성은 결국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이미 수법을 다 알고 있고 시민들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새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도 그걸 배우려고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정 정도의 범죄 분류 체계라든가 범죄 분석 체계에 넣어서 다수의
학문적 시스템에 넣어버리면 공개적으로 당연히 범죄자들도 그걸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대응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게 그래서 범죄 정보가 공개되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조주빈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이 범죄 집단 못 만들어. 이건 기존의 범죄단체 조직에서 핵심적인 어떤 논거죠. 왜? 범죄단체 조직을 사이버상에 할 수 있느냐? 그걸로 이제 물건 늘어지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그 논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좀 더 정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주빈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범죄단체 하면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항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범죄단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치밀한 논리 전개와 공소유지의 전략, 그것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의 사과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모든, 침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20 넘어갈 때 이런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모두 행복하길, 감사할 따름, 모두 함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죠? 자신의 죄를 일종의 중화시키고 일종의 퍼뜨리는 전략입니다.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타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 때 쓰는 개념들을 잘 보면 이 범인이, 이 피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체록하고 수록해서 나중에 가석방이 나중에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가석방 반대에 대한 전략적 보고서를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나중에 얼마만큼 교화가 됐을 때 교화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개념을 쓰는가? 치밀해야죠. 범죄자가 치밀한 만큼 그걸 대응하는 사람들은 더 치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박사 조주빈이 이렇게 사과를 했다, 소감을 했다, 그냥 그렇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개념을 쓰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그걸 나중에 이 사람의 교정 교화, 그리고 나중에 가석방에 근거 자료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석방에 신청했을 때 근거 자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담당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잘하잖아요. 교도관한테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는 교정교화가 됐다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그게 이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자, 조주빈이 42년. 글쎄요, 유기징역으로서는 40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보통 무기징역이죠. 근데 여러분은 무기징역이 좋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징역도 일정 기간, 20년 지나면 가석방 설 수 있어요. 얘가 나이가 2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감형될 수도 있어요. 중간 지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누적죄, 피해자 하나마다 누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가둬둬야 되고 처벌해야 될 애들은 처벌하고 실제로 처벌할 필요 없고 벌금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에서 내보내야 되고, 우리 거꾸로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스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재범 방지는 사실 많이 어렵다. 어쨌든 조주빈의 일당들, 박사 일당들한테 피해받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평안을 얻으시길,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모두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모두입니다. 행복하길 기도하겠다가 아니죠.
어쨌든 조지비는 30까지 갈 거니 그때 한번 다시 보시죠. 어제 이제 PD수첩에 나온 그 MBC에 나온 그 여성 부사관 극단사퇴를 하셨는데 너무 참혹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은 날이죠. 그 사건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죠. 이재명 지사도 이 사건을 언급했고 개인 문제 아니다라고 하셨고 국민청원에 올라왔죠. 말문이 딱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대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면은 결국은 지들끼리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체계를 지휘체계 바깥에 둬야 되는데 사법체계를 지휘체계에 종속시켜 버리니까 지금 여성 군인들, 부사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성 장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남자 상관들이 우리를 봐서 요번 사건만 무마하자. 다 무마하는 거. 그 무마하자는 것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이 계속 용기를 얻어서 고무대 갖고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 건도 처음에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처벌받지 않으니까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뒀는데 어떻게 부하를 그렇게 차 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이것은 결국은 군의 사법체계를 지휘체계에 분리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 똥별들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군의 고위 장교급들이라든가 지휘부는 그 지휘권을 놓기 싫어서 대만같이 계엄령이 상존하는데도 군의 사법체계는 지휘체계로부터 분리된, 너무 참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의 이 대명청지에 이렇게 억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자신의 그 극단 선택의 장면을 찍어서 죽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정의죠. 어쨌든 참 피해구제 시스템의 미작동,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들, 관련된 자들은 다 처벌, 징계 다 처리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방지 대책.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부실급식 얘기 나왔을 때 장관이 명령을 내려도 일선 부대에서는 듣어 처먹지도 않는데 이걸 진짜 이렇게 되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한번 제대로 된 본을 한번 보여야죠. 제대로 된 본을 보이고 외부 감시체계, 사법체계가 적용되도록.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라든가 이런 군사경찰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하고 싶어도 계급체계에 막혀버려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조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죠.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바뀔까요? 모르겠네요. 글쎄, 군인권센터에서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저는 기본 핵심적인 거는, 더 시스템적인 거는 사법체계 외부인 거죠. 어퓨근맨이라고 하는 탐 크루즈가 나온, 데미 머가 나온 그런 미국의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외부 체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적어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다. 어떤 이런 범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작지만 강하고 소수되면 강한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의 목표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 근대적인 후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밥이 적게 나오니, 이거 지금 그 성추행을 했는데 그 상관이 무마하느니, 이 근현선동이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나도 어제 이 건데 너무 저도 분노에 분개해 갖고 말이 안 나오죠. 그 어린 여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벌백계, 재발 방지 늘 어쨌든 참 하필 그날이 또 돌아가신 날이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마쳤대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참.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이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처리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또 뒷북치는 것 같아요. 여가부에서는 현장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가부가 할 일은 시스템, 즉 정부라든가 여러 공무원 조직이 최소한 뭐 민간은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런 피해받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하면은 여가부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도 안 해갖고 지금 뭐 다 돌아가신 다음에 현장 점검 필요하다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까 그 이재명 지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 경기도 관련된 기관들에서 이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제19 감싸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한겨레. 좀 묘하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군부사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 사건 가해자와 사건 처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제19 감싸기. 근데 이건 사실 뭐 이재명의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산하 공공기관의 손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 26개 기관별로 인사, 감사, 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한 거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부 때문에. 근데 차제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도지사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폭행, 예를 들면 뭐 강제추행 이런 거에. 근데 그 기관에 인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다, 이 이유 때문에 정직 3개월, 뭐 자체주의 경고, 이런 정도.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 감사총괄 담당관이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년성이 요구되는데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 빈번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 감사총괄 담당관이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공무원 조직,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경찰 같은데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에서 소위 이걸 성비위란 얘기를 쓰네요. 성범죄인데, 성범죄가 발생하면 다 쉬쉬하고 감추기 바쁘고 막, 실제로 피해자들은 있는데 그냥 위에서 압박하고, 만약에 딴 데 가서 바깥에서 뭐라고 하면 또 압박해서 입 꼭 다물게 만들고, 늘 하는 짓이죠. 증거가 없죠. 이렇게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데, 그런 어떤
비겁하고 치졸한 짓들을 많이 하죠. 공무원 조직에서 왕따시키고, 뭐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연화되면은 이제 회복을 못해요. 왜? 쟤는 그러고 왜 나한텐 그래? 한 놈이 또 하고, 한 놈이 계속 또 하죠. 일벌백계, 시스템 정리, 과감한 도려냄, 그거는 교사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 다 그렇게 해야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의 꿈을 꾸기 전에 경기도에서 적어도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아니면 이런 내부 엄격한 징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립하면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려도 오를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 스스로 경기도 산하기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한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있을 때 검찰 내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내부적인 걸 어떻게 처리했어?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경영한다 그래? 똑같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답을 해야죠.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안 그렇습니까? 오세훈도 꿈을 꾸었다면 답을 해야죠.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는 이제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이 토론하대요. 요즘 뭐 핫한 인물이니까 저도 봤는데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토론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다른 4명에 비해서 이제 질문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답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뭐 어떤 토론이 있으면 그 답을 상대방의 답의 영역을 가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로 끌어들이는 거죠. 물론 고급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하면은 지금 지금 평가 나온 것처럼 건방지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건방지다. 근데 건방지다는 표현은 상대성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나이가 젊은 건 젊은 거니까. 근데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논리 속에 가둬버려서 자신의 주도권을 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 여러분 그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 아니면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토론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 보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끝까지 물고 넣어줍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물론 모두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유시민 전 장관 뭐 이런 눈에 띄는 몇몇 있죠. 토론은 진짜 잘하고 말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은 똑똑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이 좀 어눌하다는 건 좀 그런데 말이 좀 어눌해도 토론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찌르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제가 보기엔 아직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 토론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큰 선거에서. 물론 자잘한 형태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라디오나 TV에 패널로 나와서 주어진 시간 안에 사실은 거기에 특별하게 실수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라디오 패널, TV 패널로 나와서 그냥 이슈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아닌 일종의 의견 표출은 많이 봤죠, 이준석.
그런데 이건 직접 자기 얘기와 자기를 공격하는 남.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험이 덜하죠. 물론 이전에 뭐 저기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여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토론 방법을 아직 개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준석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뭐 36이면 뭐 찰떡 할만하죠. 말도 조리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리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으니까. 이게 공격적일 때 공격적이고, 다만 약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눈을 안 보고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이게 말을 끊어도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게 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쳐다볼 때, 쳐다보지 않을 때, 이거 어제 객관식으로 논리를 가둘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음 토론에서는 주호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 남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음 전략이 없을까요? 또 다음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더욱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뭐 같은 이런 사람도 역시 똑같은 해야죠. 왜? 어차피 누가 되든 본선에서 똑같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준석이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국민들 뇌리에 딱 박혀버리면은 그 기준에 못 가면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웃데이터해 보이면은 점수 깎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됐든 기준을 올려버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라면 정의당에서도 뭐 지금 갓 40된 사람을 딱 올려서 팍 터지게 한번 올리고 뭐 이런 판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일종의 매기효과처럼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갓 40된 사람을 탁 해서 박용진도 나이가 많죠. 당대표님 나이가 적지만, 그래서 아예 판을 접수해버리는 식으로 이준석보다 더 센세이션, 이런 어떤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정치판을 좀 확 바꿔볼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제 바람이고, 어쨌든 딱 보니까 토론하는 부분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전의 토론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시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토론하는 거 빼고는 사실 재미가 없죠. 이게 토론이니까 그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토론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보죠. 확 땡기는 게 있죠. 유시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죠. 그 외에는 토론 재미도 없고, 지들 뭐 욕하고 싸움하는 것밖에 안 하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좀 볼만한 토론을 만들어놔라. 그럼 사람들이 보지만 해도 본다. 당연히 지지율 올라간다. 진리 아닙니까?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그 이준석 이걸 원하는 후보라고 불러야죠. 하길래 그 생각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총수와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3가지 꾀주머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데, 일종의 김총수도 약간 말린 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공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준석이 후보가 되기 전에 역공을 했으면 아마 김총수는 가볍게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죠. 공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인데 어떻게 역으로 질문한다고 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이용한 거죠. 당황시키기. 그러니까 첫 번째, 당황시키기,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그러면서 빠르게 속공을 하면서 그 당황한 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빠지기. 이것도 토론 전략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 끝보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대중한테 인식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약간 건방질 수도 있고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고 무례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그걸 정리하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준석은 그 정도 원인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그 매일경제에서 폭주하는 7080 이제 말하자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 발생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흉악범죄. 그래서 2010년 10만 명당 10건에서 2019년 29.3. 결국 뭡니까? 3배가 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뭐 알고 있었지만 좀 자연스러운 인구,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 외롭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표출한 그런 범죄들인 거죠. 사실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대다수를 20, 30대, 10대, 20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의 범죄학 이론이고 이제 연령 단계가 높아지고 일종의 발전 범죄학이라고 합니다. 연령 관련된 생애사적인 형태의 변수를 가지고 범죄를 카운트해야 된다. 이건 발전 범죄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령과 관련된 범죄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런 범죄학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갖고 이건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어서 사실 범죄와 사실 특별히 관련이 없을 거 아주 특별한 사례로서의 그 노인 범죄가 다뤄졌지만 그 노인 범죄, 노인 대상 범죄로 다뤄졌지만 이제는 노인이 주도하는 범죄, 폭력 범죄 이런 것들이 심각히 고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범죄의 변화인 거죠. 이런 범죄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내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에선 NCAVC, 국립폭력범죄 분석센터, FBI 내에 존재하는, 그래서 각 연방이나 주에 이 전략을 제공해주고 각각의 범죄 대응 전략을.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원이 있나요? 치안정책연구소가 있네요. 근데 치안정책연구소는 아직 이 연구 역량이라든가 그게 좀 적고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런 걸 또 대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경찰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청과 자치경찰 관련된 이런 형태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립폭력범죄 분석센터 같은 형태의 범죄 대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국정원 내에 테러 대응 센터가 있는 거 아니면 경찰청 내 그런 거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런 일종의 위기 대응 팀 속에서 장기적인 위기 대응 팀으로서 폭력 범죄 분석 아니면 과학 범죄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량, 거기에 범죄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끔 경찰 자체가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범죄 통계를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큰 프레임, 국가적인 큰 장기적인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허무적거리는 거죠. 물론 대검찰청에 범죄 분석이 있고 경찰청에 이런 것인데 그건 그냥 통계 정도만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전략 모릅니까? 네? 전략이라는 게
국가를 경영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의 기본은 통계고, 통계가 어떻게 취득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운영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조사국이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의회 통제를 행정부가 통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근데 의회가 그 정도 역량은 우리가 아직 없죠. 물론 입법조사처가 있긴 하지만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실과 미국 국회 입법조사처 그 상태 중간 정도 아니면 이런 형태로서 폭력범죄분석센터, 폭력범죄 전략분석센터 이런 형태. 그러니까 테러 방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이런 범죄 대응 역량도, 치안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고령자의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온정주의도 있고 뭐 그러지만, 뭐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부분이고, 인구의 연령 변수에 따라서 범죄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범죄학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저것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사건 하나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죠.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여러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